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설정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판별받은 학생, 그러니까 이 학습 내용을 모두 마스터했다고 생각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년이나 뭐 다른 단원의 내용으로 학습 내용을 확장하기보다는 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심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는 모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형 활동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단원 학습을 마치고 평가 전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방학 중에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모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 만든 모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다음과 같이 이런 종류의 문항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을 했고, 이들 문항을 엮어서 평가 모형과 그 이제 어댑티브 모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 모형의 설계는 먼저 문항 모형의 난이도는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인지적 수준을 제가 이제 교사로서 판단을 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만들었고요. 가장 쉬운 단계에서는 원리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단원 자체가 수화 연산 단원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연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장제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평가 모형을 세 가지로 설정을 했고, 이제 어댑티브 모형은 2 스테이지 5 레벨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스테이지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판별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스테이지를 구성했고, 제가 여기 수정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각각 저는 80%와 50%로 그 스트레스홀드로 설정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 수준은 총 5가지로 판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모형 자체가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판별된 단계에서 학습하면 좋을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문항을 구성해서 피드백으로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평가 모형 설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이제 각각의 평가 모형, 뭐 이지 1이나 미디움 1 같은 거 생성하기 위해서 비슷한 난이도의 문항이라고 판단되는 두 가지 유형의 문항 모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평가 모형마다 총 6개의 문항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을 각각 3개로 동형의 문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경계값은 80%, 50%로 설정을 해서 6문항 중에서 5개 이상을 맞춰야 이제 그 자기가 있던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3문제 이상을 맞힐 경우에는 이제 같은 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평가 모형 생성한 것 예시를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유형의 문항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문항으로 총 6개의 문항을 구성을 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80%, 50%로 80%가 넘으면 이전이 미디움 1이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이제 하드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50%가 넘는 경우에는 미디움에서 미디움 2로 이렇게 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성한 평가 모형들의 문항을 보시면 이지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문항이 동형으로 6가지가 생성되도록 했고, 미디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에서는 문장제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계산을 하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 모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수준으로 판별이 난 다음에는 그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 피드백 모형에서는 그 단계에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 문제들의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모형 역시 6개의 문항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항은 4가지, 그리고 기존의 이 수준 판별에 활용됐던 문항을 2개로 해서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형 자체가 이제 평가보다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 모형의 경우에는 슈퍼링크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 모형의 예시를 보시면 앞에 새로운 유형의 문항 4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수준 판별에서 활용했던 각각 문항 한 가지씩을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이제 피드백 모형의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레벨 1으로 판정받은 학생들은 이 문항이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포함된 문항이고, 이것에 이제 동형 문항이 4가지가 나오고 기존 문항에 포함되었던 이 2가지 유형의 문항이 하나씩 제공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레벨 2는 다음과 같고요. 네, 레벨 3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5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아마 직접 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QR 코드를 만들었는데, 혹시 이대로 들어가셔서 CID를 치시면 이제 제가 만든 이 모형을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 링크도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답변은 마치고 나서 일괄적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장님께서 조금 해주십시오. 예. 화면 잘 나오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학습을 위한 생성형 맞춤 평가 모형 중등 수학을 맡은 근하여고 수학교사 염성군입니다.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의 맞춤 문항을 제작하였고, 첫 번째 미디엄 1 진단을 통해 여기 진단 영역과 처방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1 중 수준의 문항을 제시하고 80% 이상이면 하드 1, 그리고 80과 54이면 미디엄 2, 50% 이하면 이지 1으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드 1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학생들이 하드 1, 미디엄 2, 이지 1의 문항들이 각각 주어진다면 80%가 넘으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80%와 50% 사이면은 옆으로, 50% 이하면은 아래로 내려가서 학생들의 수준을 판별하는 레벨 1, 2, 3, 4, 5까지 이렇게 판별할 수 있도록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처방으로 레벨 1 학생들은 선원 수령 평가, 여기서는 단답 평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벨 2 학생들은 하드 2, 레벨 3는 미디엄 3, 레벨 4는 이지 2, 레벨 5는 기본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면 교육을 하여 기본 개념을 잡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한 문제를 보시면 일단 미디엄 1에서는 학생들, 중3 학생들의 기본 개념을 안다는 판단하에서 활용하는 문항들을 이렇게 3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주어졌을 때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a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a제곱분의 81,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공통해가 주어졌을 때 k값 구하는 거, 세 번째는 두근이 주어졌을 때 1차 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구하는 문항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단 단계에서는 피드백이 제시가 되지 않고 이제 학생의 수준을 판별하고, 그 다음 처방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시하여 완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이렇게 문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런 해설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지원으로 이제 간 학생들은 이렇게 2차 방정식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문항, 2차 방정식인 것을 찾으시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전개했을 때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찾는 것.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인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문항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을 찾는 거에서 이제 피드백도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상수준 학생들은 이제 2차 방정식을 기본 개념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조 문제나 아니면 농도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다음 2차식을 어떤 정수의 제곱 형태로 만드는, 또 활용하면 똑같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차 함수 위의 점이 어느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상수 찾는, 요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대입해서 해결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 수준의 피드백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조 관련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읽어보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때문에 요거 일단 요게 단답형 최고 난이도 문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단답형 수학에서 오지선다 객관식보다는 단답형 문항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아이템 모델로 이제 4가지 유형의 고등학교 문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을 찾는 문제. 그래프와 구간을 주고 최대값을 찾는 문제. 똑같은 아이템 모델에서 구간과 최소값을 찾는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극값의 x좌표 합을 구하는 거. 네 번째 변곡점을 찾는 문제. 요 4가지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디엄 갔을 때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다 아이디를 넣고 들어가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제가 답을 넣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1단계에서 이제 학생 수준을 판별하고 이제 상중하로 가게 되는 단계입니다. 일단 문항을 제가 답을 다 맞췄기 때문에 상단계로 봐도 바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상수준으로 가고 여기에서는 그냥 한번 찍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상수준을 이제 평가하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레벨 1, 2, 3 이제 상수준에서 레벨 1, 2, 3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별되게 될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 상수준이 다 틀렸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은 여기 보시면 레벨 3 단계의 학생이고 이 학습자는 2차 방식의 기본 개념에 대한 보통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고 활용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더 연습을 위해서 여기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디엄 3로 가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학생이 아이디를 넣으면 계속 중수준 문제를 반복하고 다시 여기 중수준에서 80%가 넘어서면 상수준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단계의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빠르셔가지고. 너무 빨랐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다 보여주셨는데도 너무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7, 8분만 하셔가지고.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예. 나중에 또. 저도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부장님 같은 경우는 모형 만드실 때 피드백을 다 넣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밑에 보면 시험 끝나고 나서 문항별 보시면 그 parameterized 돼 있는 피드백이 다 보입니다. 지금 안 보여주셔서 그런데 시험 마치고 나면 다 문항별 피드백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원호 선생님이 다음 번이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빠르게 진행하셔가지고 저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과학 모델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교사라서 생명과학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화생지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포커스를 이제 수능 유형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데 뭐 수능 유형이 이 평가에서 가장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던 평가 모형을 우리가 포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해서 거기 좀 가지고
그 유형을 좀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뭐 일단 기존의 이론들을 좀 포괄해야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유용성을 느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수능 시험 칠 때 수능이 한 30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태어났을 때쯤이라 가지고 이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수능에 대한 변화 요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전문가시니까 워낙 그 평가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좀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변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SAT가 CAT로 뭐 바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제가 쭉 읽어보면서 눈에 보였던 게 이제 수험생 능력별로 다른 문항이 제시되는 검사 방식이다. 지금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튼 그런 게 이제 사설이었고요. 여튼 넘어와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평가 모델은 그 모델 파트는 생명과학 1에서 환경과 생태계에 있는 이제 군집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으로는 요 2가지인데, 2가지 중에 2번째에 있는 성취 기준을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과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건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들 뭐 이렇게 해서 활용했던 개념들 여기 들어갑니다. 수능 유형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호 개정 교육과정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고, 특히 과학문항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문제들이 사실상 95% 가까이 차지하는 그 문제가 그 20문제가 있으면은 모의고사 문제가 20문제가 있으면 한두 문제 빼고는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 문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기마다 이 OX를 체크해야 되는, 저는 너무나 당연했는데 사실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과학교과에서는 이게 좀 일상적인 편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문항을 묻는 편이. 여튼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문항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모델의 이 구조도는 그 선생님들이 지금 PPT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각각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이걸 유용하게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각각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저희가 처방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예전에 제가 저희가 이제 사립재단이다 보니까 그 재단 내에 장학실장님이 계셔서 장학실장님 뭐 연수한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1대1로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의고사 문제가 20문제가 있으면 이 20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성취 기준을 다 판별해가지고 학생들을 분석해봐라. 그래서 학교에 대한 통계를 내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나서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한가해 보이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이게 과연 유용한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각 문항에 대해서 성취 기준을 내가 체크해가지고 학교에 대한 통계를 냈을 때 내가 수업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계고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 극단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제가 수업에 대한 변화가 생길 건데 대체적으로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일반계고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도 교수에 대한 평가가 교수에 대한 방법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좀 이제 괜한 노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피드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걸 좀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이수했냐 안 이수했냐를 판단하고 이수 못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얘기였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했지 않았다. 근데 앞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될 것 같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은 세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쉬운 유형, 중간 유형, 그리고 어려운 유형이 있는데 만약에 쉬운 유형,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들이 그 어떻게 이 구조가 흘러가는지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중간 유형의 문제를 풀었는데 그 기준 미달이다. 그러면 쉬운 유형의 문항으로 학생들이 갈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쉬운 유형의 문항을 일단 살펴보게 되면 이런 유형의 문항이 제가 여기 모델 안에다가 넣어뒀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수식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쉬운 유형인데 각각에 대해서 학생들이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OX를 처리를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맞는 학생들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1번 첫 번째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7개가 이제 셔플돼서 랜덤하게 이제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문항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항은 여기 위에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맞는 선지가 되고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오답 선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를 이제 가지고 오는 문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항 모델의 이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대응이라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을 우점종이라고 해라고 학생 A가 뽑았다고 하면 학생 B가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을 희소종이라고 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문항의 선지가 2개 중에 하나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대응되게 만들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뽑아라라는 거를 이제 문항 모델로 구현을 시켜 놓은 거고요. 여튼 이런 식으로 쉬운 문항을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을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풀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냐? 봤더니 얘는 수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희소종, 우점종, 지표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구나. 그럼 교과서적으로는 이 학생에 대한 지도를 수식에 대한 개념을 생기도록 이제 지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희소종, 우점종, 지표종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원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워낙 낮아가지고 이런 학생은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담이 좀 필요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지진하나 부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이고, 여튼 이 원에 대한 개념을 좀 안다. 그러면은 이거 수식에 대해서도 좀 알고, 여기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는 학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80% 이상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좀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런 이제 이해가 좀 부족한 학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식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하기 전에 내가 학습 자료를 좀 더 요게 이제 맞춤형 학습 자료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개별 학생들한테 맞춤형 학습 자료를 보고 다시 이제 문항을 풀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개별 피드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이런 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M2 단계, 그러니까 중간 수준 난이도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중간 난이도의 문항은 이런 문항입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문항에서 그 베이스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원래는 통상적으로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예, 여튼 지금 문항 모델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변수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바뀌고 A가 계속 똑같은 뭐 우점종이면 계속 우점종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계속 이제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문항 모델에는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이제 문제은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에 해당하는 문항 모델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기역선지, 니은선지, 디귿선지 이거는 좀 단계를 좀 나눠 놨습니다. 이게 좀 수식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단계를 나눠 놓은 이유는 이 각각에 대해서 기역을 먼저 풀고 니은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을 풀어야 되는 약간 룰이라고 해야 되나? 암묵적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디귿이 가장 쉬운 선지가 돼버리면 학생들이 좀 문제를 풀 때 불편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기억을 좀 가장 쉽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암묵적 룰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항 모델을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문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개체수를 가지고 밀도를 구하는 문항입니다. 밀도는 조금 다르긴 한데 상대 밀도든 이렇게 구하는 문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상대 밀도를 가지고 개체수를 역산하는 이제 문항 모델이고, 그리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가지고 중요치를 구하고 뭐 희소정, 우점정을 정하는 뭐 그런 문항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네들을 이 문항을 적절히 풀었다. 그러면은 이제 윗 단계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근데 윗 단계로 올라가는 게 이 레벨 2로 이제 지금 진단을 해뒀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어려운 난이도를 풀 수 있게끔 처방을 내릴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게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얘네들이 개체수를 통한 밀도 계산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여기에 맞춤형으로 제가 자료를 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항도 거기에 맞는 문항을 좀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를 통한 개체수 역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되는데, 만약에 레벨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그 교사한테도 이제 처방이 좀 들어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레벨 3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 좀 세분화할 수 있게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문항 모델의 첫 번째 문항 모델을 많이 맞춘 학생들은 밀도 계산은 충분히 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냥 밀도 계산은. 근데 두 번째 문항을 대부분 틀린 학생들은 역산이랑 중요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요 위에 있는 자료는 그 학습 자료는 빼고 밑에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문항만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마찬가지로 단계가 위에 있는 단계인 이제 어려운 난이도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요 개체수 빈도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뒀습니다. 개체수를 상대 밀도로, 그리고 빈도를 상대 빈도로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또 여기 있는 구성들이 좀 학생들이 계속 이제 바뀐 문항을 볼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비어져 있는 것도 계속 바뀌도록 구성을 해뒀고, 이 문항 모델은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점정만 이제 오점정이랑 이제 오점정을 알 수 있도록만 이제 구성을 해뒀고, 나머지 선지들은 좀 변수를 좀 둬가지고 이렇게 좀 바뀌게. 그리고 선지들은 제가 여기 있는 계산식도 오답 선지에도 조금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수식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제가 해서 평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약에 이것까지는 잘 푼다, 종합 계산까지 잘 푼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좀 레벨 1 단계로
최근에 나오는 수능 문항 모델 같은 것들을 좀 반복해서 풀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는 다음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항 모델 같은 경우에 저도 링크를 좀 달아 놓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른 선생님 다 보여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뭐 제가 이거 보면서 풀 수는 지금 바로 풀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문항이 나오는구나.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좀 바뀌고 이 숫자들을 구성할 때 하나는 좀 극단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휘소종이라는 종을 지칭을 하기 위한 거고 A와 C는 좀 계속 비슷하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AC 같은 경우에는 휘소종 지표종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좀 지칭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발표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네. 공유를. 제가 더하기 빼기로 해가지고 잘 맞춘 거 못 맞추는 거 하는데 또 엄청 힘들더라고요. 위로 올라가고 내일 올라가려면 맞춰야 되고 떨어지려면 틀려야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영애 선생님하고 이현재 선생님 같이 하시는 건데 이영애 선생님 발표 좀 해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지 선생님과 함께 한국사 생성형 맞춤형 평가 모델 사례 발표를 맡은 그나여고 교사 이영애입니다. 저는 난이도 분류와 온톨로지를 만들기 위한 단계까지 설명하고 이후에 이은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사 맞춤형 형성평가는 고등학교 한국사 2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파트 중 열강의 침략 과정과 불평등 조약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교과서 편제상 2, 4, 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일제 국권 피탈이 이루어지는 1907년 한일 신협약까지 사료를 활용하여 역사 지식의 이해, 역사적 상상 및 판단, 연대기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상중 하 난이도별로 소개하겠습니다. 난이도 분류는 빅스의 솔로 텍소노미를 기준으로 난이도 하 문제는 역사 지식의 이해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로 1단계 전구조 반응과 2단계 단일 구조 반응 사이에 위치하고 역사적 상상 및 판단과 연대기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난이도 중 상 문제는 4단계 관계적 구조 반응과 추상화 반응 영역 사이에 위치하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난이도 하 영역은 조약과 배경을 활용하여 출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사 과목을 학습하면 사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배경과 영향을 숙지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제는 사료 형식의 문제보다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느끼고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기에 하 난이도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하 Q1 문제는 조약과 배경, 하 Q2 문제는 조약과 영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난이도 중 영역은 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추론해서 시기 모습을 찾는 문제입니다. 한국사에서는 시기 모습, 사회 모습, 경제 상황 등 활용도가 높은 유형이며 쉽게 출제하려면 예시 문항과 같이 같은 국가를 가리키는 사료를 제시하고 선택지에 국가를 구분해 둘 수 있고요. 난이도를 올리려면 같은 해, 같은 사건 사료를 제시하고 선택지 범위를 축소하여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보시는 중 Q3 문제는 조약이 맺어진 시기 모습, 중 Q4 문제는 조약이 맺어진 시기에 추론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상 영역은 자료에 제시된 상황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역사는 연표 활용도가 높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연표에 표시된 사건과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 연도 암기에 취약한 학생들이 많아서 상 난이도로 선정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상 Q5는 사료와 조약 명칭을 제시한 연표고요.
상Q6는 사료와 연도를 제시한 연표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 워싱턴대학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은지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온톨로지부터 맞춤형 평가 모형이 생성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영애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한국사 수능 예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주로 한국사는 사건의 배경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이 있으며 그 사건이나 혹은 조약을 추론할 수 있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사료가 나온다는 사실과 또한 그 시기의 모습 그리고 시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식의 구조를 바탕으로 열강의 침략이라는 학습 단원에 맞춰서 컨텐츠 전문가이신 한국사 선생님께서 각 조약별로 일반화가 가능한 다음과 같이 온톨로지 모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항 모형의 컴포넌트 구성입니다. 보시다시피 난이도 하의 Q1 문제는 예제 문항의 사료와 배경이 필요한 문제로 온톨로지의 두 번째 칼럼 배경, 그리고 네 번째 칼럼 사료를 결합해서 구성하였고, 좀 더 발전해서 Q2의 문항은 세 번째 칼럼인 영향과 그리고 네 번째 칼럼인 사료를 활용해서 문항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중의 Q3 문제는 보시는 예제 문항의 사료와 시기의 모습을 기반한 문제로 네 번째 칼럼의 사료, 다섯 번째 칼럼의 시기의 모습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Q4는 사료의 적절한 상황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번째 칼럼의 사료, 그리고 다섯 번째 칼럼의 시기의 모습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이도 상의 Q5 문제인데요. Q5의 예제 문항은 사료와 그리고 연표가 결합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온톨로지에서 첫 번째 칼럼의 조약과 그리고 네 번째 칼럼인 사료를 결합하였고 Q6 같은 경우에는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연표의 변형을 위해서 여섯 번째 칼럼인 연도와 그리고 네 번째 칼럼인 사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온톨로지를 활용해서 난이도별로 깊은 변형이 가능한 문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태스크 모형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은 태스크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거의 마지막 단계인 템플릿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마 다들 들으셨다시피 카파 시스템에 거의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파라미터 1에서 6번까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국사 선생님께서 채워주신 온톨로지 지식이고요. 그리고 7번부터 14번까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문항 모형 구성을 위한 알고리즘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18번부터 24번까지 이 에메랄드 부분이 총 6개의 퀘션 셋,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별 문제만 골라내기 위해서 각각의 파라미터 숫자를 이용해서 하 Q1, Q2, 그리고 난이도 중의 Q3, Q4, 그리고 난이도 상의 Q5, Q6 이렇게 6개 아이템 모형으로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맞춤형 평가 모형을 위한 알고리즘 부분인데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에서 저장한 각각의 상 1, 2, 중 1, 2, 하 1, 2 이렇게 문항 모형을 6개씩 조합해서 테슬릿 중 1, 그리고 테슬릿 상 1부터 하 2까지 7개의 어세스먼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전문가이신 선생님과 협의를 통해서 스레시홀드를 70%,
그리고 30%로 나누었고 가장 어려운 테슬릿 상위를 70% 통과한 학생은 레벨 1으로 진단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원인 근대적 개혁으로 그리고 70%는 안 되지만 30%는 넘는 학생들은 레벨 2로 진단하여 테슬릿 상2라는 피드백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여기서 70%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단원 통과 못했을 경우에는 테슬릿 상2라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각각의 로직은 동일하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라면 필히 알아야 할 교과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테슬릿 상을 받거나 테슬릿 중2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70%가 넘지 않으면 테슬릿 하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평가 모형을 이용하는 실제 단계인데요. 제가 클릭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문제 풀어보기가 어려워서 영상으로 푸는 방법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먼저 아이디를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테슬릿 중1에 포함된 난이도 중 Q1과 Q2에 혼합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조약을 보고 시대상 그리고 시기의 모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으로 미리 구성된 맵에 따라서 테슬릿 하1의 6개 문항을 풀게 되는데요. 조약의 배경 그리고 영향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 4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30% 미만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닌 그 사이의 점수로 테슬릿 하2라는 연습 문제를 처방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연습만이 길이다 라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학습을 실천에 옮기면서 사료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과 그리고 사료에 대한 배경에 대한 문제를 6문제 풀어보았지만 아쉽게도 70%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학습 효과를 기대하고자 EBS 동영상을 보면서 재미있는 한국사 링크로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네, 교실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학생들 간의 내용을 빨아들이는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생성형 맞춤형 학습은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지를 수준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의 이해 정도를 토대로 교사는 수업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진단하여 수업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성된 문항을 수업 시간 후 그리고 수능 전 복습용뿐만 아니라 2학기 중간고사 문제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출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강조한 부분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업 중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진단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레벨을 받은 학생들은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과 낮은 레벨을 받은 학생들은 학습 동기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학업 성취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사 생성형 맞춤형 학습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발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시고 오셔가지고 다음 발표가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시고 하신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10분 정도 쉬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하저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오규설입니다. 저는 국어를 가지고 어댑티브 러닝 모델을 구성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토픽으로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토픽의 문법 영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모델의 평가 목표는 한국어 기본 문법의 활용에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외국인에게는 기초 한국어 학습자이고 모국어 학습자는 중1에서 한 중2 수준이 됩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언어 사용 중심의 문법 활용 능력. 요즘 문법 하시는 분들은 이 랭귀지 유스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러한 문법 활용 능력의 진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평가 피드백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최재하 교수님이 앞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러한 AIG 기반의 어세스먼트 모델을 피드백으로 제시를 해서 이 평가가 결국 이제 학습을 위한 평가가 되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게 제일 쉽고 밑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앞서 다른 선생님들이 하신 걸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이런 SME들의 이러한 난이도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문가의 교사의 그런 평가 문식성에 기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런 교과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디지털 기반으로 저희가 평가를 설계를 하고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 들어오는 리스폰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더 경험 기반으로 난이도를 설정을 하면 현장의 교사들이 그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도 구성을 하고 실제 수업에도 적용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난이도를 배열을 한 것은 일반적인 한국어 문법, 국어 문법의 어떤 배열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토픽에서 나오는 그 순서를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또 최재 교수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겠지만 저희가 이런 걸 만들 때 교과 전문가들이 이제 온톨로지를 구성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법 요소의 기능이 이 온톨로지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부합하는 제재. 근데 지금 제가 만든 모형에서는 사실 한두 문장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딩을 할 때 저희가 문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무결성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시되는 문장이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답 리스트들이고 그리고 이 정답에 대한 피드백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파라미터가 2개가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답이 첫 번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쭉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이러한 것들을 온톨로지를 만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여러 명이서 여러 명의 평가 문식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이 작업을 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서로 검토를 하고 하면서 결국에 평가의 타당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이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구성을 하고 실제로 아이템 인스턴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정답이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랜덤으로 섞이고 피드백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모델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아까 앞서 보셨던 평가 요소별 아이템 모델이 모여있는 어세스먼트 모델이 한 개의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개 어세스먼트 모델은 저 같은 경우는 12개 아이템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수준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수준을 구별을 했고 스레시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나 지금 이제 고시가 된 2022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성취평가제를 강조를 하고 자꾸 절대평가를 하라고 현장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학습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의 기준을 준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B와 E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눴고, 그런데 이 트레시홀드의 경우에는 그 평가 연구자인 전문가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절대평가의 기준을 나누는 것도 엔고프나 이런 것들이 다 교과 전문가의 문식성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국어과의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선뜻 동의를 못 하겠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알고리즘으로 구성을 해서 실제 평가 시행을 하고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또 인사이트가 나오고, 그리고 교과 전문가 인사이트를 합쳐서 트레시홀드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예, 안정적으로 더 좋게 설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시는 거는 아이템 모델 리스트들이 쭉 되어 있고, 그 테스트랩 모델이 어세스먼트 모델입니다. 이 한 개의 어세스먼트 모델에 이렇게 4개의 아이템 모델이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고, 이건 앞서 다른 선생님들 발표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앞부분에서는 중간 난이도부터 시작을 해서 상중하로 나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을 하였고, 요 간단하게 그냥 2단계 정도의 스테이지로 먼저 진단을 하고 이어서 이 피드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 아까 설명을 많이 보셨으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레벨 디스크립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요 단계에서, 요 스테이지에서 이제 레벨 디스크립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레벨 디스크립션이 나오고, 그리고 이 레벨 디스크립션에 이어서 피드백 메시지가 붙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로 지금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학생이 이제 클릭을 하면은 다음 과제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 레벨 디스크립션도 보시면 이 두 문장까지는 이 지금 수준의 학습자의 수준을 기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의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에게 처방적 피드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고, 테스트도 앞서 많이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이제 중간 수준 문제인데, 보시면 명사 문제가 있고 부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이걸 다 풀고 나면 그 아까 설정했던 트레시홀드에 따라서 이제 또 이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이제 레벨 1 수준의 학생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레벨 2 수준의 학생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이렇게 피드백 과제를 링크로 주어서 클릭을 하면 넘어가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잠시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성을 할 때 지금 같은 수준의 어세스먼트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 수준의 스테이지와 처방 수준의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그 문항 난이도의 수준을 살짝 낮춰서 학생들이 이렇게 강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